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은행 예금 1,000조 원, 가계빚도 1,000조 원. 가계대출 1,000조 원,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생계형 부채 폭탄이 언제 우리 경제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은행 예금도 1,000조 원을 돌파하는 특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은행에 모아둔 돈이 1,000조 원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 빚더미에 깔린 상황인 거죠. 지난 1월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은행의 평균 예금 잔액은 1,009조 3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낮은 금리에도 은행 예금이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이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데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돈을 묻어두겠다는 생각입니다. 투자의 주체는 원래 기업이었습니다. 기업은 공장 부지에 새 기계를 가동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외 곳곳에 투자했죠. 그러나 경기 침체로 수익이 나지 않자 저축 주체로 바뀌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가계빚은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은 장기화되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 있는데요.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놓은 정책을 쫓아 집을 사려다 보니 신용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죠. 대출받는 의도는 좋지만 결국 불어난 빚 때문에 소득이 늘어도 빚부터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로 빚 증가, 소비 위축, 내수 침체란 악순환을 거듭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지표로나마 회복세를 보이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막혀있는 자금의 흐름을 뚫어야 한다고도 주장하죠.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먼저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대출을 더 많이 받아 부채 총량을 늘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품을 빼서 충격을 분산시키고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 같은 소비 지출 방식을 바꾸는 경제, 사회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소비를 시작하면 시장에 돈이 돌고 투자가 이루어지며 고용이 창출되는 등 자금 흐름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돈은 우리 몸의 혈액처럼 원활하게 돌아야 합니다. 현재 동맥경화에 걸린 우리 경제, 언제쯤 정상적인 혈액순환을 보이게 될까요? 예, 내가 가진 땅값이 좀 오르거나 주가가 오르거나 해야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돈을 쓰게 되죠. 지금은 방금 아나운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빚내서 부동산 구입했는데 가격이 내리니까 당연히 내가 쓰는 것도 줄이게 되고 부채 부담이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물건도 안 팔리니까 기업이나 가게도 문을 닫게 되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쓰기보다는 돈이 생겨도 빚을 먼저 갚으려고 하죠. 디레버리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은 또 급격한 디플레이션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에 조금 더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분위기가 형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김윤경의 생생경제. 날이 많이 풀렸죠. 지금 하늘 보면은 이제 봄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던데 이사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시장 거래가 조금씩은 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온기가 지속적으로 돌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날로 월세 비율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지 될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의 조명래 교수님과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시장이 지금 회복 기미가 보인다 이런 기사들이 솔솔 좀 나오고 있는데
경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 지난주에 부총리께서 정부의 어떤 공식 회의에서 부동시장이 공식적으로 바닥을 쳤다라는 네. 그런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정부의 이 정책 책임자가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부동산 경기는 이제 바닥을 쳤다라고 우리가 믿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 선행 지수들을 보게 되면 아파트 가격 오름세라든가 거래 증가세라든가 그다음에 사겠다는 사람들의 그 믿음, 그다음 실제 이제 강남에서 강북 수도권 지방으로 그 가격이 혹은 거래가 조금 확산되는 이런 여러 가지 징표들을 보면 네. 바닥을 치고 혹자는 대세 상승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조짐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치고 회복이 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어떤 그 배경에서일까요? 일단은 가장 가까이는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 정책을 폈고요. 네. 거래 활성화 여러 가지 정책을 폈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효과를 이제 발휘하는 그런 것으로도 설명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이를테면 작년에, 이 취득록세 연구 인하라든가, 그 다음에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하는 이 제도를 이제 철폐했기 때문에 시장 규제가 이제 대부분 철폐했다고 시장에서 믿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제 가격이 계속 하향 안정화 추세를 이렇게 겪어왔는데,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났다는 이제 그런 진단도 있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은, 특히 이제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한 6년간 조정기를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그 조정기가 끝날 때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원래 경제 성장률이 한 3.8%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이런 재반 조건들이 시장에 이제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또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걸 교수님께 여쭤봐도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실수요자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집을 슬슬 사려고 준비를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그동안 바닥 이야기는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네. 근데 대개는 이제 희망사항으로 이제 끝났던 그렇죠. 것이죠. 작년에 주택 거래량이 한 15%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는데요. 85만 건에 해당하는데 그 정도 같으면 2007년에서 한 2만 건이 부족한 거래량입니다. 네. 사실 거래량으로 본다면 작년에 이미 정상화가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바닥은 작년에 쳤다고 보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말하는 이제 그 바닥이라는 것은 거래량이 확대만이 아니라 이제 가격 상승에 관한 그런 기대까지 하고 있는데 네. 사실 85만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도 가격 상승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한 87만 정도, 한 2만 건이 더 늘고, 가격은 한 전국적으로 1.3%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올해 바닥을 치고 넘어가더라도 여전히 실수요 중심으로 네. 거래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금 현재 가장 핵심은 실수요자 중심이냐, 안 그러면 넘어서 투자 수요까지도 반영하는 그런 네. 일종의 상승세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후자보다는 전자 쪽이 더 두드러질 예. 것을 보기 때문에 집을 실제 필요한 사람들은 저는 이제 사도 된다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오늘 스위스계 투자은행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에서 월세로 사는 비용이 내가 집을 사서 살고 있는 비용보다 더 든다. 요것만 네. 봐서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다른 이제 내가 월세로 살게 되면 3억짜리 집을 네. 한 달에 월세 150만 원을 내고 살게 되면 한 이자율이 한 연간 6%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월 한 150만 원을 12달 합치면 월세 사는데 연간 3억짜리 집에 1,800만 원이 든다는 그런 계산이거든요. 그런데 3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예. 그 돈을 3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가령 요즘 이자율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예. 보통 한 2.5%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3억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월 한 75만 원이고 연간 합쳐놓으면 한 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3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돈을 은행에 넣었을 때 생기는 이자하고 예. 그다음에 그 집에 월세를 사는 사람이 이자를 냈을 때, 월세를 냈을 때 예. 합친 금액하고 비교를 해보면
월세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손해를 보는 그런 행편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자를 기준으로 해서 금융 비용을 비교를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 월세 주거 비용이 자기 집에서 사는 비용보다 더 많아졌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부담이 많아지니까 내 집을 가져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신호인가요? 일단은 뭐 액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직접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예. 집을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금융 이자로만 계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른 비용들이 수반이 되는 것이죠. 예. 이를테면 뭐 우리 재산세도 내야 되고 각종 수리도 해야 되고 부대 비용이라든가 유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특히 집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목세도 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집은 또 가격이 이제 액수가 큰 만큼 그 변동이 크면 그만큼 이제 가치에 이제 그 오르고 내림에 대한 영향이 크게 되겠죠.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집값 하락에 뭐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그만큼 또 손해를 보는 것이고요. 예. 또 은행에서 과도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집에다 돈을 많이 잠가 놓으면 목돈을 담가 놓으면 그 돈을 활용할 수 없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금융 비용 혹은 그 이자액으로만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나온 이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게 지금 집을 월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령 3억짜리 예를 제가 들었는데요. 예. 앞에서 이제 월세를 이제 150만 원을 이제 들게 되면 연간 이제 1,800만 원을 이제 넣게 되는데요. 네. 만약 내가 이제 월세를 살지 않고 3억짜리 집을 내가 실제 대출 받아서 산다고 한다면 요즘 한 4% 정도 이제 대출금을 이제 이자를 내고 돈을 빌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월 120만으로 이자를 내면서 집을 이제 사는 그런 꼴이 되죠. 이렇게 네. 계산하면 집을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월세가고 그다음에 집을 샀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편익과 비용 이것을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지 예. 뭐 하나로만 평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네. 이자나 이런 비용으로만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은 네. 일단 월세를 사는 비용이 그만큼 좀 많이 드는 것이다라고 좀 해석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월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전세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내년 되면은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보고서도 있던데 사실 사는 입장에서는 집을 빌릴 때 전세로 사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네. 예, 근데 월세로 이렇게 가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네. 이른바 자본 차익 거기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집값 상승에서 이제 기대하지 못하고요. 임대를 높여가지고 이제 그 집값 상승에 해당하는 그런 일종의 편익을 얻으려고 그런 것이죠. 네. 다시 말씀드려서 집값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임대료를 높여서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전세보다는 월세가 훨씬 더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현금이 들어오고 또 액수가 이제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이제 선호를 이제 하게 되면서 네. 이게 전세집이 부족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예. 그다음에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세금이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가령 뭐 3억 하던 2억 하던 것이 2억 5천 되면 5천만 원을 동시에 일시에 이제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이 과도한 전세 상승분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또 월세를 선택하는 이런 제반의 조건이 맞물리면서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빨리 확산되는 이제 그런 네.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저금리가 이런 주거 형태를 좀 바꾸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크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예. 네. 근데 주거 안정성을 따질 때나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대부분 월세를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하게 될 텐데요. 네. 그럴 경우에는 좀 공공임대를 늘린다든지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집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전체 우리 국민들 중에서 가구 중에서 전국적으로는 한 40%,
서울 같으면 공식적으로 한 50%인데요. 실제 요즘은 그 자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전월세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실제 그래서 차가의 사람, 집을 빌려 사는 사람이 전 국민을 보면 한 50%, 그다음에 서울 시민을 보면 한 60%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주택 이 정책은 이제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여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책 부분이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그 임대주택을 이제 다양하게 공급해내는 거예요. 네. 거기에는 뭐 민간 임대도 있고 공공 임대도 있고요. 특히 민간 임대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 안정화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공공 임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재정을 투입해서 공급하는 국민 임대라든가 연구 임대 이런 걸 많이 늘려야 될 뿐만 아니라 네. 요즘은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른바 중공공 임대를 많이 늘려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요번에 이제 민간 임대업자나 혹은 집주인에 대해서 다양한 혜택을 줘서 정책의 혜택을 줘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거나 또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함으로써 이제 민간 주택이지만 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이런 이제 정책을 우리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 월세 사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얘기가 나와서 찬반이 아주 뜨겁고요. 또 네. 전월세 거래신고 의무화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국토부는 뭐 지금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이런 제도의 차이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거든요. 네. 임대사업자 등록제라는 것은 예. 집을 세워놓는 사람, 네. 다시 말씀드려서 임대인이 집주인이 집을 이제 세를 놓게 되면 정부에 정식으로 이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게 단순한 등록이 아니라 등록 의무제를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아직도 전체 어떤 그런 집주인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이 제안한 그 정책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두 채 이상이 임대할 경우에 대해서만 네.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이제 도입하자 이런 이제 하나의 그 방안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라는 것은 네. 그거는 뭐 이를테면 집주인의 관점이 아니라 세입자 관점에서 예. 구청이라든가 동에 이제 등록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 되면 뭐 여러 가지 거래 관계가 이제 등록이 되고 액수도 이제 투명하게 밝혀지고 하기 때문에 집주인보다는 임차인, 세를 사는 사람의 권리가 이제 보호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교수님 보시기에 그럼 이 두 제도는 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도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당장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지금 많게는 50, 또 서울 같은 60%가 임차 가구로 살기 때문에 네. 이들의 안정을 이제 도모하기 위해서는 집을 많이 공급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만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예. 그다음에 임대차 관계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50국가 다른 국가에 비한다면 민간 임대 시장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이 등록제를 실시함으로써 일단은 여러 가지 그 임대차 관계에 관한 정보를 네. 우리가 획득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세제 같은 것을 도입하게 된다면 이제 조세 정리도 실현될 수도 네. 있고 그다음에 임차인의 어떤 권리도 보호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네. 당장은 여러 가지 좀 휴증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은 조금 더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움이 좀 될 것은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부의 조명래 교수였습니다. 서울우유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우유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엄마 맨날 주세요. 아빠처럼 힘내줄 거예요. 완전 예뻐질 거예요. 엄마! 그렇게 행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유는 행복입니다. 서울우유. 네, 잠시 후 4부에서는 노무 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문자 메시지나 앱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만에 정기예금에 맡겨진 돈이 줄었다고 합니다. 17조 원이 줄었는데 감소세도 사상 최대입니다. 지금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는 2.7%에 불과합니다. 적금보다도 금리가 낮으니까 당연히 돈을 빼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이렇게 빠진 돈은 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언제든 넣고 뺄 수 있는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보통 예금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시중자금이 갈 곳 몰라 방황을 하게 되면은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은행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은행의 경영도 악화될 수가 있겠죠. 가계부채는 1,000조 원을 돌파를 했고 가게마다 부채 상환하는 데 허덕이고 갖고 있는 자산 가격마저도 하락하다 보니까 소비할 여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건이 안 팔리게 되니까 가게와 기업은 문을 닫고 그럴수록 소비는 더 줄어듭니다. 이런 악순환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20여 년간 일본에서 벌어졌던 일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현금 보유가 오히려 새로운 재테크 방법이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일본식의 장기 침체는 없다고들 주장을 합니다마는 그걸 믿을 근거는 부족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그 근거가 어떤 건지를 명시를 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식 장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면 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우 현빈, 어쩜 그렇게 비율이 좋을까? 황금 비율이니까? 인생 자금도 황금 비율로 맞추면 좋겠죠? 그래서 시작.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세약소 골든 밸런스. 사람, 사랑,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시간인데요. 요즘 생맥주집 상당히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늘 부담 없이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인데요. 오늘은 장수 창업자로 살아남는 법 2탄입니다. 바로 이 생맥주집으로 장수 창업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업 컨설팅사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예, 생맥주집.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호프집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왜 이게 호프집으로 불리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호프, 사실은 뭐 일본에서 건너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HOF라는 이 호프가 요즘 뭐 우리 한국 소비자들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생맥주집의 어떤 그 대체 용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사실은 호프라는 거는 HOP, 그러니까 생맥주 원재료인 홉에서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독일 단어 HOF는 사실 독일어로 정원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또 독일의 그 정통 바이에른 지방, 그 생맥주 옛 궁정 양조장이 있는 바이에른 지방에 있는 양조장 이름이 호프 브로이하우스, 여기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시장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80년대 초에 당시 그 동양맥주에서 처음으로 생맥주집을 개발하면서 당시 오비호프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아마 오늘날 호프가 생맥주라는 의미로 각인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예. 그러면은 그때 그 동양맥주에서 이 이름 지었던 분을 한번 좀 찾아가서 여쭤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근데 호프집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 좀 부담 없이 들릴 수 있는 곳이고 하니까 창업자 입장에서도 내가 쉽게 좀 고객들을 모을 수 있는 곳이 아닌가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은데요. 호프집도 많이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는데 이 변천사를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장수 창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별 아이템이 20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현재는, 앞으로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이거를 짚어보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호프집이 가장 처음에 들어왔던 게 아무래도 이제 80년대 우리나라 상권에서 상당히 그 당시 오비호프를 필두로 해서 뭐 당시 미넨호프, 레벤호프, 카이즈호프 이런 독일식 이름을 갖다 붙인 이런 호프집이 상권에 많이 나왔고요. 90년대 외식 상권에서는 맥주 3사, 이른바 오비, 하이트, 카스로 대변되는 제조사의 이름을 붙인
다양한 호프집들이 상권에서 상당히 젊은이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네. 것 같습니다. 당시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지금 없어진 종로서적 뒷골목에 가면 연타운 같은 이런 그 당시에 대형 생맥주집에서는 500 한 잔에 그 당시에 뭐 다른 데서 한 1,000원 하는데 거기서는 600원에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그때부터 생맥주집은 젊은이들의 하나의 또 다른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참 각광받았던 이런 상품인데요.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 호프집이 좀 변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른바 프랜차이즈 바람을 타고 뭐 이렇게 많이 알려진 브랜드인 쪼끼쪼끼 같은 브랜드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상당히 치킨과 생맥주를 결합한 중소형 치킨 호프집이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또 이런 치킨 호프뿐만 아니라 꼬치 호프집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쪽 뭐 서울의 큰 상권인 강남역 상권이나 부산의 오래된 온천장 상권 같은 데는 오히려 좀 차별화된 생맥주에서 하우스비어 전문점도 출연하기도 했던 게 90년대 중반입니다. 네. 하지만 뭐 시장에서 이런 직접 만들어서 직접 제조하는 생맥주집은 뉴스는 됐지만 그게 사업성과 연계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고요. 이제 밀레니엄 시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생맥주 시장은 오히려 주 고객층이 30, 40대 남성 직장인 수요에서 오히려 30, 40대 주부나 여성층 고객을 공략하는 이러한 생맥주집 컨셉으로 많이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병맥주를 수입해서 유통하는 세계 맥주 전문점 같은 경우도 네. 많이 생겼고, 최근에는 생맥주도 우리나라 맥주 3사에서 만드는 생맥주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독일 브랜드가 직접 들어오는 이런 생맥주 브랜드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뭐 젊은이들은 요즘 치맥 열풍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사실은 뭐 생맥주집은 치킨과 같이 먹는 어떤 젊은이들의 특권으로 알려질 만큼 생맥주집은 우리나라 소비자들, 젊은 소비자나 중장년 소비자들이 누구나 부담 없이 느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안정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점점 더 좀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이렇게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계속 없어지지는 않지만 네. 컬러가 계속 바뀌면서 이 소비자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이렇게 변천사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꾸준히 좋아하는 게 생맥주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이게 그러면은 장수업종이라고도 사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예.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변화인가요? 예,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공통적인 소비자 행동 중에 하나는 늘 새로운 테마를 갈구합니다. 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생맥주 시장에서도 똑같은 생맥주 말고 좀 특이한 거 없어? 이런 바람을 타고 사실 2012년도 부산 상권에서부터 시작된 게 이른바 스몰비어라는 아이템이거든요. 스몰비어요? 스몰비어. 예. 작은 맥주집이라는 얘기겠죠. 예. 최근에 상호도 아주 재밌는데요. 뭐 봉구비어, 춘자비어, 봉주비어, 달밤비어 뭐 예. 다양한 이런 아주 쉬운 이름을 건 이런 스몰비어 컨셉의 브랜드들이 시장에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호프집은 좀 전문화 대형화 컨셉에 맞게 50평, 100평 정도의 중대형 매장 형태가 지배적이었다면 이러한 스몰비어 같은 경우는 문자 그대로 작은 호프집, 이를테면 규모도 한 10평 내외부터 주로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네. 좀 고급 레스토랑 컨셉의 대형 호프와는 달리 좀 서민적이기도 하면서 오히려 선술집형 호프집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좀 경기 상황과도 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최근 일본 외식 시장에서도 이런 뭐 가격 파괴 균일가 주점 이런 것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이런 걸 좋아하는 게 분위기 자체도 부담 없고 허름한 분위기고 목재를 이용한 빈티지 스타일도 있고 또 아주 재미있는 디스플레이 용품을 이용한 이런 좀 좀 재미있는 작은 맥주집. 그러다 보니까 안주도 뭐 객단가 한 10,000원 이하로 먹을 수 있는, 이를테면 대표 메뉴라고 할 수 있는 수제 감자튀김 같은 경우는 5,000원을 넘지 않고요. 또 뭐 다양한 치즈 스테이크나 튀김집, 아이스 왕도 같은 안주 세트 같은 경우도 9,000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소비자들의 가벼운 주머니를 공략할 수 있는 새로운 생맥주집으로 인식되면서 특히 젊은이들 상권에서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분위기의 맥주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스몰비어라고 하면은 좀 비용도 적고 나도 도전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창업 비용 자체가 그러면은 조금 덜 드는 편인가요? 물론 창업 비용은 뭐 어느 상권 어떤 곳에 입점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임차 비용이 좀 많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예.
최근 지금 이 스몰 비어를 하시는 창업자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총 창업 자금이 한 1억 원 내외에서 오픈하는 수요가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첫째는 이 메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상의 편의성도 높고, 물론 객단가가 낮다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또 이렇게 객단가가 낮은 만큼 고객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좀 이렇게 운영상의 편의성이 높고 투자 금액도 1억 원 미만 내외로 이렇게 오픈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창업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실제로 선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런칭한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전국 가맹점 수가 300개가 넘었거든요. 네.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유사 브랜드도 지금 수십 개 브랜드가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이미 사실은 이 생맥주집이나 주류 프랜차이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서 수명이 제일 짧은 걸로 다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기류라면 이러한 브랜드도 향후 2년 넘기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관측도 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창업자 입장에서는 현재 스몰 비어 컨셉을 잘 분석하면서 지금 현재 스몰 비어 컨셉의 차기 버전, 또 다른 업그레이드 버전은 어떤 걸까, 이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창업 시장을 놓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경쟁이 심화된 레드오션이니까 앞으로의 차기 컨셉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앞으로의 그 컨셉은 어떤 식으로 잡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 주류 생맥주 시장에서 좀 앞서가는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홍대 상권에서 하나의 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작년 여름 홍대 상권에 처음으로 등장한 호프집이 얼린 거품 비어라는 테마가 홍대 상권의 첫 선을 보였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거품을 얼려서 생맥주 위에 얼려주는, 이게 원래 일본의 기린 맥주에서 자사의 맥주 판매를 높이기 위해서 예.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홍대 상권에서 아마 선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생맥주 한 잔 가격이 10,000원을 호가할 정도로 상당히 비쌌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우리나라 국내 업체가 오히려 이 얼린 거품 시장에 새롭게 뛰어들면서 비용 자체도 일본산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로 구입 가능한 것 같고요. 특히 얼린 거품 비어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생맥주 같은 경우는 먹으면 이 거품 이 입자가 크기 때문에 이 금방 거품이 없어지면서 그냥 이렇게 맥주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얼린 거품 비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품이 항상 올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좀 특이한 것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이런 니즈나 만족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만족도는 좋은 컨셉이다. 특히나 거품에 뭐 다양한 색깔도 넣을 수 있고 네. 레몬향까지 있어서 요즘 좀 다양함을 추구하는 신세대 젊은이들에게 어느 정도 이 어필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제품 개발도 계속하면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게 또 잘 된다는 생맥주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김윤경의 YTN 생생경제, 오늘 노무상담 있는 날입니다. 노무법인 정성의 방성환 노무사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고용부가 올해 이 고의적이나 상습적으로 체불을 하는 경우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실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체불임금 부과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건가요? 체불임금 부과금 제도는요, 이전에 이제 체불임금만 이렇게 부과를 하니까 자꾸 연기하고 계속 네.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체불임금은 당연히 인정되고 그 체불임금 범위 내에서 일종의 제재금이죠. 부과금을 이제 더 부과할 수 있게끔 해서 네.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인데, 요거는 이제 올해 고용노동부가 시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한 거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안은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네. 네네. 어쨌든 체불하시지 않도록 그리고 그렇죠. 이제 고용된 분들도 받을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최근에 이 조선업계에서요. 네.
아무래도 여기에는 이제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경쟁사에서 인재를 빼가면 사실상 모든 기술이나 이런 것도 빼가는 그렇죠. 셈이 되잖아요. 네, 네, 그게 문제가 되고 있던데 전자업계에서도 이런 거 상당히 많았던 것 맞죠. 같고요. 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예, 좀 설명해 요즘에 이제 드릴게요. 최근 국내 조선 3사잖아요. 네. 그 해양 플랜트 사업이 왜 이게 수주가 많이 되면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됐는데 이제 과잉 경쟁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경쟁사에 아예 해양 설계 인력을 스카우트하거나 해양 설계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선박 설계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동법상으로는 그거에 대한 제재는 없는데 부정경쟁 방지법상에 이런 부분에 일정한 제재가 있어요. 그분이 갖고 있는 업무상 비밀적인 부분이 경쟁업체에 갔을 때 그 전에 회사에 손해를 미치게 된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그 부정경쟁 방지법에 해당하면 약간 취업의 제한이나 손해에 대한 부분을 네.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물어야지 되는 건가요? 이런 그렇죠. 책임을? 아니면 사전에는 그런 것 때문에 비밀 서약서라든가 부정경쟁 방지법 다른 겸직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계약서 내용을 특약으로 넣기도 하거든요. 네. 네네.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사전 공부는 끝내고 상담 네. 들어갈게요. 6820님인데요. 아, 이분은 제조회사 총무부에 재직을 하고 있다고 하시고 이 회사는 현재 초과 근무 1시간에 8,000원, 휴일 근무에는 10,000원씩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주는데 네. 나중에 연장 수당에 대해서 분쟁이 날 것에 대비를 해서 근로계약서를 조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규 근무는 18시, 퇴근.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은 직원은 8시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후 6시를 초과한 것부터 8시까지는 정해진 금액 8,000원을 시간당 계산을 해서 이걸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방법이 맞느냐라고 네. 물어보셨고요. 네. 질문이 좀 긴데요. 이럴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 또 나중에 퇴직금 산정을 할 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도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연장 근로수당이라는 것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연장 근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예. 법정 기준 시간을 넘는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정 기준 시간은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인 거예요. 네. 그럼 그 부분이 넘었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그 기준은 통상 개인 시급의 50%를 가산해 주기 때문에 이 질문자님처럼 8,000원으로 정액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인 시급이 다 들리기 때문에 그렇겠죠. 개인 시급의 50%를 가산해 주는 거지 8,000원의 정액인 건 아닙니다.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예. 특별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법에. 네. 그래서 특별법이기는 정액으로 이렇게 하세요. 뭐 우리는 50 몇 시간만 인정해 준다. 네. 그렇지만 또 일반 제조업에서도 그렇게 정액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시급의 50%를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장 근로 말고 휴일 근무는 네. 좀 다르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휴일 근로도 똑같이요. 그 네. 아까 통상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50% 가산을 해주는데 네. 휴일에는 유급 휴일이 있고 무급 휴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법정 휴일인 주휴일하고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거든요. 그날은 놀아도 돈을 주는 100% 하고 네. 그날 근무하는 100% 그다음에 가산한 아까 50%에서 250%를 지급하셔야 되고요. 일반 무급 휴일일 경우에는 근무하시면 무급이니까 일 안 하면 돈 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150% 정도를 지급하는데 아까 계산은 똑같이 시급과 50%를 가산한 금액, 그 금액입니다. 예. 시급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연장 수당이나 휴일 수당 같은 경우에 통상임금 그리고 네.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에 반영이 되느냐 이것도 또 민감한 그죠. 문제잖아요. 간단히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통상임금이라는 건 소정근로 시간에 대한 대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정 기준 시간을 넘을 수가 없어요. 소정근로 예.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연장이나 휴일은 그 바깥에 있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산정된 통상 시급을 기초로 해서 그걸 부과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 임금은 그게 아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퇴사일로부터 3개월 전에. 그러니까 네. 근로에 대한 대가는 연장이나 뭐 기본 소정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금 산정 평균 임금에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연장 수당이나 휴일 수당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과는
별개. 그걸 기초로 해서 산정되는 거죠. 예, 네네. 그렇게 봐야지 되겠네요. 네. 그리고 0322님의 상담 내용인데요. 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불쾌한 일이 너무 많아서 사장님께 이야기하고 바로 그만뒀습니다. 네. 근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쓰기는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위반하면은 불이익을 당하는 건지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일했던 것에 대한 수당은 임금을 받는 날짜에 받으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이제 안 좋게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해주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자기가 먼저 네. 직원이 사장에게 예.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장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사직을 하는 것이 근로계약 위반인지를 물어보셨어요. 일단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설정이 있다 그러면 네. 그 기간에 대한 이익이 있으니까 예. 일반의 문제는 있는데 이처럼 뭐 계약 기간이 없다 그러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내가 자유로 사직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장님이 수리를 하면 즉시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만약에 수리를 하지 않으면 그 민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달 후라든가 아니면 다음 임금 지급 기일에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그런 네. 거기 때문에 노동법상으로는 내가 언제 사직을 했다 그래가지고 예.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의 허락 없이도 그만둘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래. 근데 예. 아까 즉시 수리를 하지 않으면 네. 아까 그 기간 동안에 자동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예. 만일에 이제 사장님은 이렇게 갑자기 관뒀기 때문에 인수인계라든가 고객으로부터 어떤 손해를 발생했다 그러면 노동법상으로는 안 되고요.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되는데 고의 과실이나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일한 것을 임금으로 받지 못할 경우에를 이제 대비해서 물어보셨는데 네.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간단하게요. 임금은 그 근로에 대한 대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과실이라든가 본인 과실, 상대방의 손해 등을 불문하고 1시간이라도 일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청구한 거기 때문에요. 그건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지급하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노동부의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3195님 상담인데요. 작은 패스트푸드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미성년자 2명을 아르바이트로 쓰고 있는데 고용산재는 신고를 하고 계속 납부하고 있었지만은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돼서 정규직으로 신고를 해야지 된다고 합니다. 시급 5,200원이고 근로일수 20일 그리고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7시간인데 문제가 네. 될까요? 이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물어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대 보험 납부하는 건 괜찮은데 미성년자를 근로자로 신고하는 게 좀 이상하다. 이상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일단 이 미성년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네, 뭐 임금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네. 근로 시간이 따로 정해져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법정 기준 시간이 1일에 7시간 하고요. 예.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끔 규정이 돼 있고요. 또 그 연소근로자라고 하는데요. 네. 15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자인 연소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친권자의 동의서를 발급을 받고 사업장에 게시를 네. 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친권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불법인 엄밀하게 거예요. 근로기준법 위반인 거죠. 예. 그 노동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도 점검을 나갑니다. 네. 예, 그러니까 특히 뭐 편의점이라든가 예. 패스트푸드점에 그럼 요즘에 많이 계도가 돼서 그 친권자 동의서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게시 많이 해놓고 있고요. 노동부에서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휴게 시간 같은 경우에 근로 시간에 포함되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씩을 줘야 되고 네. 4시간 이상 일하면 맞습니다. 30분 이상을 줘야 되는데요. 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로 시간에 포함이 안 되고 당연히 임금도 청구할 네.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노무법인 정성의 방성환 노무사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엔 나로 난 앞으로지 프로 라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 프로2 날이 좀 풀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또 독감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